네, 8월 1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약간 현기증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을 모처럼 오랜만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정말 설마 했던 게 설마 0.56달러 밑으로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지라고 싶었는데 워낙 다채롭게 지금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XRP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하락폭을 확인했습니다. 거시경제적인 악재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국발 악재들, 미국발 악재들 이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확인했고 이런 거에 XRP도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속보 소식이 하나 더 더해지면서 XRP 같은 경우에는 중간 항소심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면서 시세 압박도 더 컸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겹쳐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기름 몇 방울이 더 얹어지면서 안 좋은 거 몇 개가 더해져서 불이 났는데 거기에 지금 기름 몇 방울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XRP가 좀 확인을 해줘서 이 급락의 폭이 훨씬 더 컸다. 그래서 저도 진짜 모처럼 뭐 15% 이상 이렇게 빠진 거는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악재와 악재에 또 다른 악재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에그라 크립토 같은 사람, 이 강세론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이런 양반들은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거대한 반등을 위한 최종 카운트다운이다. 뭐 이렇게 조금 모호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믿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먼슬리 차트인데 20일 EMA가 계속 지지를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 터치도 안 했어요. 아직 터치도 안 한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0.3달러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여기까지가 지지를 잘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는데 봐봐 바로 2달러까지 열려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과거의 상황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리테스트하고 급반등.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급반등. 이게 이제 2017년, 2018년 고점 이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제 1년도 안 된 사이에 한 1000% 넘게 급등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고 돌파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먼슬리 차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몇 달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라는 걸 참고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견고한 지지 라인이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 그러니까 0.3달러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노답인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는 매수자가 아마 강력하게 붙어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지금 역사적인 반복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에 그래도 이 양반은 방점을 찍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플의 XRP의 하락폭을 더 키웠던 게 딱 이 소식이었죠. 법원이 이 중간 항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외신 보도가 잘못 나왔어요. 법원이 중간 항소를 승인했다라고 나와버리니까 XRP가 더 꼬라박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법원이 중간 항소를 신청할 수 있게끔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신청해 라고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항소를 신청할 수 있게끔 승인 명령을 한 건데 중간 항소가 승인된 것처럼 잘못 해석이 되면서 모자란 애들이 이제 막 급하게 기사를 쓰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겠죠. 외신 크립토 미디어에서. 그래서 사실 이게 중간 항소가 승인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소심 리스크로 확 그냥 부각이 돼 버리면서 시세를 요 모양으로 만들었다. 요 정도에서 반등을 해줬으면 참 더 그나마 낫을 텐데 여기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0.42달러가 뭐야. 전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정말 바이낸스에서 0.42달러를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가 막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약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상황은 법원이 중간 항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한 거고 이제 9월 1일까지 리플 측도 이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제출하라고 법원이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중간 항소를 SEC가 이제 신청을 할 거잖아요. 신청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거니까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이 한 번 더 판단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한 번 판단을 하고 이게 만약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승인을 하게 되면 제2연방 항소법원 가서 거기서도 이제 이걸 중간 항소로 받을지 말지 연방 항소법원이 받을지 말지를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거기서도 승인되면 이제 거기서 중간 항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중간 항소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승인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 배심원 판결에 대한 명령을 스케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서 명령을 내렸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년 2분기에 지금 리플 사건을 배심원 재판,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설명을 했고 양측의 지금 일정 조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지금 증거 배제 신청 데드라인을 12월 4일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증거 배제 신청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이미 약식 재판 과정에서 털 거 다 털고 갈래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제 배심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심원들 역시 대부분 투자자들일 거고 미국에서는 이 주식 투자가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배심원들 대부분 투자자일 수 있고 가능성이 더 매우 높고 그렇다면 배심원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SEC 행태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바라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심원 판결로 가면 리플이 유리하다라는 어떤 분석들, 전망들 이런 것들이 1,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소송 직후부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지난주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 배심원 판결과 관련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중간 항소를 받아들이려고 이러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배심원 명령까지 내린 걸 보면 정식 판결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라고 할 거면 정식 판결, 배심원 판결까지 거치고 나서 정식 판결이 나왔을 때 SEC가 여기에도 이의 신청을 할 거면 그때 항소해라. 이런 맥락적인 뉘앙스가 이미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지금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신청은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서를 낼 수는 있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금 이제 업데이트된 상황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리타 토레스 판사는 이미 배심원 판결 시점까지 내년 2분기로 제시해 놨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시세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큰 폭으로 압박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막 비관적으로 이거 진짜 중간 항소까지 가면 뭐 배심원 일정도 그러면 판결 일정도 지연되고 이거 정말 몇 년 더 걸리는 거 아니야?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정말 2, 3년, 3, 4년이 아니고 4, 5년 이상 더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막 이렇게까지 지금 단계에서 너무 예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배심원 판결이지 SEC의 중간 항소 신청 가능 상황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봐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일단 요렇다는 것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호재성 소식이 더해졌죠. 이게 지금 마스터카드가 이번에 CBDC 파트너를 선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리플이 들어갔어요. 뭐 리플, 컨센시스, 파이어블록스, 뭐 하이페리온, 아이데미아 뭐 이렇게 조금 다 굵직한 블록체인 기업들과 마스터카드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리플, CBDC 관련인데 당연히 리플이 빠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또 이렇게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금 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도 이 폴리곤, 솔라나, 앱토스, 아바랩스 이런 곳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혔던 게 뭐였냐면 이 소비자, 정부 또 기업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계 표준이 되는 크립토 크리덴셜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CBDC 시대가 본격화되고 더군다나 지금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황까지 펼쳐진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결제 혁신을 블록체인의 영역으로 확장, 이전, 전이
이런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도 마스터카드 쓰고 있잖아요. 마스터카드 결제할 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시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원화 CBDC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 뭐 페이팔 CBDC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 뭐 이러면서 이 파트너 기업들 중에 한 곳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시대, 뭐 이런 상황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약간 섹시한 상황이 펼쳐지고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이 악재성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주 많이 짜증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아주 큰 거대한 포텐셜도 하나하나 매우 빠른 속도로 쌓여가고 있다. 근데 그 주체들이 되게 굵직굵직하다. 뭐 중앙은행들 아니면 마스터카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곳들이다 보니까 리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뭔가 포텐셜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정말 4, 5년 뒤가 될지 모를 대법원 이슈까지, 소송 이슈가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 뭐 정말 4, 5년 뒤에 터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모르죠. 그거는 그 시점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 리플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생태계 확장성, 리플의 기술력, 이것과 관련된 포텐셜들은 굉장히 거대하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이거 우리가 짚어봤던 건데, 최근에 이제 중동 아랍 지역에서 리플 파트너 기업들, 은행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 아랍 머니터리 펀드, 아랍 통화기금에서 CBDC와 관련된 페이먼트의 현대화를 이야기할 때, 당장 CBDC는 아니지만 넌 CBDC지만 이런 거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페이먼트 혁신이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의 XRP 어떤 리플의 위상이라는 게 조금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들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중동 아랍 지역 가운데 8개 나라가 브릭스 가입을 지금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8개 중에 하나가 모로코거든요. 뭐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모로코 최대 은행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5번째 은행이라고 하는 아티자리 와파 뱅크라는 곳과 리플이 또 파트너십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브릭스 진영에서 자체 커런시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개발 중에 있고, 여러 브릭스 국가들의 자체 통화와 브릭스 커런시를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 브리지 커런시 역할을 그러면 리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약간 조금 확장 해석된 관점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조금 약간 희망회로의 성격이 있긴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리플이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 다시 말해서 이 메나 지역에 엄청 긴 시간에 걸쳐서 많은 돈, 에너지, 시간을 지금 쏟아부으면서 생태계 확장을 굉장히 빡세게 지난 몇 년 동안 진행을 해왔다. 그거는 팩트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이렇게 전역에 깔려있는 XRP의 어떤 모세혈관, XRP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지금 ODL 통로가 깔려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브릭스에 가입을 원하고, 브릭스는 달러를 배제하면서 자체적인 브릭스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브릭스 가입국들의 자체적인 통화와 브릭스 통화, 이런 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맞교환할 수 있게끔 브리지 커런시의 역할, 누군가가 뭔가는 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XRP가 해주는 게 가장 가성비 깔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아직 뭐 브릭스 진영에서 리플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한 건 없고, 또 리플이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브릭스 진영에서 뭐 과연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회의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생각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쨌든 확실한 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리플의 확장성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특히 이제 아랍 지역에서는 브릭스 진영에 가입을 하려는 나라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균열이 서서히 가속화되는 양상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바라보는 건 팩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긍정적인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단기적인 시세에만 너무 우리 마음이 억눌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 더해지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오늘같이 조금 이 급락장에서도 멘탈을 조금 다잡으면서 나름의 어떤 전략적인 대응,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를 한다라든가 하는 어떤 그런 대응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